오늘부터 민주당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진행된 1차 선거인단 모집에서 76만 명의 국민과 당원들께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18만 명은 물론 지난 19대 대선 당시 50만 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참여 열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70만 권리당원을 자동 선거인단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합하게 되면 146만 명의 선거인단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는 8월 3일까지 진행될 2차 선거인단 모집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원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결정에 참여해서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골자로 한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피포 55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대비 55%를 감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6년부터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의 탄소 배출 비용이 부과됩니다. 2035년부터는 유럽연합 내에 휘발유, 디젤 차량 판매도 금지될 예정입니다. 유럽뿐만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2025년까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공약한 바이고 캐나다와 스웨덴 등 25개 국가에서는 이미 자국 내에 탄소세를 시행 중입니다. 우리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에서도 이러한 대책에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노사 간의 파업이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언제까지 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가 없는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략적 전환이 시급히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 경제의 경우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7.8%에 달해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독일 21.6, 일본 20.8보다 높습니다. 탄소 국경세 도입 같은 글로벌 탄소 중립 흐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유럽연합의 방침이 국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인 탈탄소 움직임에 맞춰 과감한 탄소 감축 노력과 산업 패러다임의 재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14일 새롭게 발표된 한국발 뉴딜 2.0 계획 추진 속도를 빠르게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계획의 탄소 중립 추진 기반 구축이 핵심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습니다. 당과 정부는 2030년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녹색 선도 산업 육성, 녹색 혁신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시했던 NDC 목표를 24.4에서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가겠습니다. EU NDC 기준이 1990년인데 비해 우리의 기준은 2017년이기 때문에 24.4%의 목표를 더 높여 글로벌 탄소 중립 기준에 맞춰 나가야 합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은 물론 탄소 중립형 산업구조 실현을 위해 기업활력법 등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2030년까지는 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열대가 나타나서 저도 어제 에어컨을 잘 안 트는데 틀고 잤는데요. 전기 수요 여러 가지가 되고 특히 노인, 쪽방촌 주민, 일용직 노동자,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안전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경로당, 복지관 등 대부분의 무더위 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쉼터를 보다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거 어르신 등에 대한 긴급 냉방용품 지급, 긴급 돌봄 같은 맞춤형 지원책 수립에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정말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방호복을 입고 그 더위 무더위 속에서 찜통 같은 그 옷 속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인력 보충, 이런 대폭적인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서 우리 박완주 정책위 의장과도 상의하고 있고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께서도 심의 과정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적극 의료진에 대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O에 대해서 한마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시행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이 방역 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구단과 KBO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국민의 사랑을 먹고 사는 프로야구가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셈입니다.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선수는 물론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무거운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입니다. 단순한 꼬리 자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KBO의 스스로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문체부나 관련 서울시 부실대처 논란도 있는데 이 KBO 측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발생 후 6번째 계절이 바뀌었지만 방역 영웅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잘 제대로 챙겨보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지만 선별검사소 내 폭염 대책에 대한 세심한 보완의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충원, 수당 등 보완해야 될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덴만호 파병된 청해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승조원 301명 중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분이 6명이고 유증상 격리자가 80명인데 PCR 검사를 다 해서 내일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청해부대 방치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써서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청해부대가 지난 2월 초에 파병이 됐고 그때는 아직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임무를 마치고 8월에 귀국하면 그때 접종할 계획이 돼 있었고 그 외에 동명부대나 아크부대나 다른 해외 파병부대는 전부 접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내에서 우리가 생산한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도입된 것을 다시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이 문무대왕함에 백신 공급이 어려웠던 것이고 대신 바다에 떠 있으면서 현지에 내려갈 때는 방역복을 입고 하도록 철저히 했는데 아마 가나 쪽에선가 감염된 걸로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마치 전체 해외 파병부대가 방치된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러나 해외에서 근무하신 우리 청해부대원들의 지금 감염 상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시했던 것처럼 공중급유 수송기를 급파해서 방역 인력, 의료 인력, 방역 치료 장비, 물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지에 투입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했습니다. 저도 서욱 국방부 장관과 아침에 직접 통화를 했고 철저한 점검과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공중급유기를 이용해서 제반 본국으로 후송 조치를 포함한 여러 지원 방안들이 준비되도록 하고 다른 해외 파병부대에 대해서도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신다는 게 속성 과외로 되는 게 쉽지 않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검사만 하던 사람이 대통령에게는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홍준표 의원께서도 대통령의 국정 업무 중에 검사가 차지하는 업무는 1%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국군의 통수권자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서 외교가 중요한데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수 가지고도 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 말씀을 하셔서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윤 전 총장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드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된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외교적인 이 관점이 너무 빈약한 것을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배치할 때 사드 배치의 목적은 오로지 북한 핵을 대응하는 것이다. 중국의 그런 어떤 지적을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북핵 대비형이라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왔고 우리 정부도 그런 입장을 해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이것을 중국의 레이더하고 관련된 것으로 즉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태로 이걸
대통령이라는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외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국가의 운명이 달린 것인데, 무슨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벼락 공부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게 아닌가. 우리 윤 총장께서는 국가와 안보를 외교를 책임지는 대통령 자리에 도전하시려 한다면 좀 더 안보에 대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시고 외교에 대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폭염이 거듭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은 단순한 무더위가 아니라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자연재난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큰 무더위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국민 모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을 세웠습니다. 폭염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건설 현장 안전관리, 또 가축, 어류,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응, 또 추가 예비자원 확보 등 안정적 전력 수급 계획까지 여름철 재난 대응 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과 여름철 재난 안전을 동시에 살피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특히 현장 대응 인력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이 코로나 변이와 또 자연의 역습을 헤쳐나가는데 우리 모두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선별 진료소를 찾은 국민과 또 의료진의 고충을 먼저 보살펴야 되겠습니다. 찜통 같은 날씨에 통풍도 안 되는 전신 방호복을 입고 폭염과 일전을 불사르고 있는 일선의 의료진, 역학조사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 지자체와 함께 혹서기 코로나 방역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장 선별 진료소 내에 얼음팩, 또 냉방 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을 위한 그늘막이나 우산 제공 등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중도 사직한 지 보름 17일 만에 이 정당에 입당했습니다. 사표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급해도 너무 급합니다. 아마 우사인 볼트도 울고 갈 정도의 속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어떤 생각에서 정당 가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감사원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어떤 다른 자리, 예를 들면 검찰총장보다도 더 엄중하게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정치 중립과 독립이 생명이다라고 할 정도의 조직이 감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임기 2년을 정하는 데 비해서 감사원장은 헌법에 임기는 4년, 중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인 거에 비하면 얼마나 이 감사원장의 이 자리가 이 중한 자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을 사퇴하자마자 대선 출마 선언하고 정당에 가입한 것,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행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오죽하면 감사원장이 정당 가입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오죽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원래 회계감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감사원의 최재형 감사원장은 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감사했습니다. 아마 현직 대통령의 이 국정 방향을, 국정 철학을 감사한 최초의 감사원장일 겁니다. 대통령이 감사위원을 임명하는데 감사원장의 추천을 요구했습니다. 2차례나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 추천 요청을 2차례나, 아니 단 1차례나 거부한 감사원장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무소불위의
이 감사 권한을 행사하던 감사원장이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정부를 탓하고 사표를 냅니까?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이 사퇴해서 출마를 선언하는 것 그 자체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우리나라의 권력기관 수장들이 그야말로 자리 먹튀, 인지도 먹튀를 하면서 정치에 뛰어들고 있는 이것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소위 엘리트 관료들의 특권의식, 정말 목불인견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그런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이제는 예비 후보인가요? 예비 후보가 한명숙 이 전 총리 관련 모해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이 감찰 방해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셨더군요. 불법이나 징계 사유가 드러난 게 없으니 억울하면 재심 청구해라. 이 검찰총장으로서 이 감찰 방해에 직접 나섰던 장본인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막걸리인지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해 위증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하고 감찰을 방해했던 검사들, 특히 감찰 방해를 지시한 장본인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징계할 대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누가 과연 사법체계를 무너뜨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일하는 것이 당초에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특수검사들이 MB정부의 청구에 따라서 유죄를 조작해준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특수검사 중에 한 명인 윤석열 같은 분의 친족과 관련된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들 덮어주는 이런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졌던 이런 사건 아닙니까? 누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렸다는 겁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윤석열 예비 후보가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 윤석열 예비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재심 갈 것 없이 법사위에서 검찰의 이 수사권이 얼마나 남용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추진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입법 청문회에 이 문제가 된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시시비비를 가려봅시다. 윤석열 전 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에 나와서 한번 주장해 보십시오. 왜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용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는데요. 그 전에 지금 대표께서 국회 코로나 전수검사 참여 때문에 이사가시겠습니다. 예, 김용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같은 주제를 좀 이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행위는 1991년 유서대필 조작 사건,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1991년 이후 30년이나 지났지만 검찰은 진보하지 않고 더욱 정치적이며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며칠 전 발표된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 결과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 관행으로 포장된 인권 침해 수사 의혹을 사실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 검토 과정에서 검찰이 수용자를 반복 소환해 증언 연습시켰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협조자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으며 공소유지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수사 서류를 누락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이러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장시간 검토했던 임은정 검사를 교체한 일도 있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2021년 2월 모해 위증으로 재소자 증인 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리자 대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임 검사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재검토 수사 지휘를 해서 열린 대검 부장회의 또한 당사자들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무혐의를 결정하고 종료 45분 만에 그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이는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수사한다는 의혹과 언론에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흘린다는 의혹이 모두 사실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발표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모해 위증 혐의에 대한 결론을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찰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책임 추궁을 통해 일벌백계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항상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와 잘못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검찰이라면 더더욱 책임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야 바람직한 검찰의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2018년 출범해 검찰의 잘못을 많이 밝혀낸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검사들이 불이익받지 않고 오히려 좋은 자리로 이동했던 점 역시 검찰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힘 있는 쪽에 줄 서 있으면 다치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역시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의 잘못을 덮기 위해 배당권 등을 남용했고 수사, 감찰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민정수석의 권한을 행사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라고 부르며 기소한 검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감찰 방해 수사 무마 행위는 지상 최대 극악무도한 중범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검찰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려 하는 일부 정치 검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 군인이 사라진 것처럼 완전한 검찰 개혁을 통해 정치 검사들 역시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백혜련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지 17일 만에 전격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근간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무슨 명분으로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용우 전 의원은 탈원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많은 압박에 시달렸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사실과 180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8월 25일 있었던 제21대 국회 제1차 법사위 회의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질의합니다. 탈원전이라든지 월성 1호기 폐쇄를 가지고 여당이라든지 청와대에서 상당한 압력을 넣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 대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중이죠? 최재형 원장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재차 질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라고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아직도 법사위 당시 회의에서 큰 목소리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당당하게 대답했던 최재형 원장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권력욕을 숨기기 위한 국민 기망 행위입니다. 최 원장은 대선 출마를 위해 스스로 선택해서 사퇴한 것입니다. 감사원의 역할과 헌법상 책임,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격 입당에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의 최 원장의 행동은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 원장이 공직을 이용해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감사원장직을 중도에 사퇴하고 야당의 전격 입당한 최 전 원장은 대선 후보로서 함량 미달입니다. 정부 여당을 비난하고 야당 대선 후보로 나서기 전에 최소한의 헌법 정신과 공직 윤리가 무엇인지 거울에 본인의 얼굴을 먼저 비춰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영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폭염과 코로나로 국민들께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더더욱 무서운 여름입니다. 우리 공공기관과 무더위 쉼터 등 취약계층이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께 특별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방역과 안전한 여름나기, 취약계층 돌보기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씨의 2018년 1월 2일 감사원장 취임사입니다. 그때 그 감사원에 내가 있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다고 하던 최 원장의 취임사와는 정반대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린 반헌법적 대표 사례로 오늘 그때 그 감사원에 최재형이 있었다고 수치스럽게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8일 마지막으로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던 최재형 씨는 공직자, 특히 감사원의 고위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권력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누리거나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합니까? 라고 하는 저의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저의 직위를 이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확답한 지 단 열흘 만인 지난 6월 28일 임기를 6개월이나 남겨두고 그 직을 던졌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부가 수행하는 여러 정책에 많은 우려가 있다고 밝히민 입당의 변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최로람불이다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추상과 같이 공직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사명을 지닌 감사원의 권력을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데 사사로이 사용했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월성 1호기 관련 감사와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에 대한 감사와 고발 등 단호한 대응에 비추어서 정작 국회가 수없이 지적한 감사원 퇴직자 특별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문제라서 그런지 전혀 손대지 않고 그냥 퇴직하였습니다. 최로람불이라 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사익에 눈이 멀어서 그 직을 이용해서 정치적 중립을 차버린 최재형 씨는 최소한의 금도도 책임감도 그 어떤 비전도 없는 산무 최로람불이라고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지지도가 확 빠지고 있는 윤로람불 우리 윤석열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전 총장님은 법과 규정에 따른 조국 수석의 청와대 특별감찰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억지 기소를 한 반면에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감찰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가 아닌 수사권도 없는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가 재소자의 증인을 연습을 시켰다고 하는 바로 그 검사를 입건하겠다고 하자 담당 검사를 교체하고 무혐의 처리까지 하였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래놓고는 알맹이 없는 법무부의 발표 운운하고 있습니다. 윤노남불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가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폭망각입니다. 왜 복지를 걷어 복지를 세금 걷어서 합니까? 국가 재정으로 하면 됩니다. 라고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데자뷰를 보는 듯합니다. 남자 박근혜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숨을 뱉을 텐데 왜 숨을 쉬십니까? 왜 사람들이 국가를 세우고 세금을 내고 군대도 가고 심지어 전쟁까지 치르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지 가장 기초적인 국가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역할과 국민 경제, 조세와 재정에 대한 천박한 수준을 보여준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 최소한 플라톤의 국가 일독을 권합니다. 최재형, 윤석열 두 분의 쇼 때문에 엄정한 사정기관인 감사원과 검찰은 졸지에 정치 지망생의 철새 도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자부심은 무너져 내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 출세해서 권세만 누리면 된다라고 세상을 가르쳐야 하는지 이 한심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면목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대사의 시 답설야 준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눈 내리는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발걸음을 내딛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뒤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해숙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7월 7일 이후 열흘째 코로나1일 확진자 수가 1000여 명을 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코로나19가 이제는 비수도권까지 본격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2, 3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비수도권 확진자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 36.9%에 이르고 이 중 델타 변이 검출률은 63%, 변이 바이러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델타 변이보다 강력한 델타 플러스 변이, 남미에서는 람다 변이까지 벌써 29개국에 퍼졌습니다. 우리보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 미국, 러시아 등 백신 생산국들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매일 수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된 이스라엘도 마스크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지만 8월쯤에는 전체 확진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더 이상 델타 변이를 비롯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7월이 남은 2주간 방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도식 서울부시장 등 야권에서는 방역은 뒷전이고 대통령 탓, 정부 탓, 여당 탓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들은 방역의 객체가 아닌 방역이 주체입니다. 수도권 방역이 잘못되었다면 수도권 단체장들은 남 탓보다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정치권에서 서로 남 탓만 하는 사이 코로나와 무더위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은 선별검사소 방역 종사자와 피해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4차 대유행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남 탓만 하지 말고 방역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는 여야 없고 국민 생명 안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한일의원연맹 여성위원장으로 김진표 회장님을 모시고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일본 측 의원 대표단을 만나
도쿄올림픽 협력 방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양국 의원들이 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의원단은 레지던스 트랙과 비즈니스 트랙의 회복이 현재 가장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을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시행하면서 레지던스 트랙을 이용하던 우리나라 유학생들과 유학 준비생들 그리고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던 기업인들의 일본 입국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일본 대학에 진학을 위해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들은 지난해 시행된 일본의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시험 한번 치러보지 못하고 재수생이 됐습니다. 심지어 올해도 9월부터 시작되는 일본 주요 대학의 본고사 면접을 치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시험 한번 못 치고 삼수생이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학 준비생만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대학에 재학 중인 우리나라 유학생들은 방학이나 개인 사정상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귀국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한국에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다시 일본으로 가지 못해 학교 출결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지내던 숙소의 방값만 내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특히 4학년에 재학 중인 일부 학생의 경우 한국에 귀국했다가 일본에 가지 못해 졸업을 못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취업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출장이 잦은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나가 있는 주재원들은 한국에 귀국하면 다시 나갈 수 없으니 일본에서 꼼짝없이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됐던 장관급 회담이 됐던 일본 올림픽을 통해 양국 간 대표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해 최소한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올림픽이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한일 관계를 녹이는 훈풍이 되어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일 의원연맹도 그런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한 양국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동학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병원의 디지털 면회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방역 기준이 강화되면서 병원, 요양원 등 가족 간병 또는 가족 면회도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서 만나지 못해 죄인된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부모님, 어린이가 입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도 보호자도 서로를 만나지 못해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진 채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몸을 가누지 못해 중환자실에 있거나 의식이 있는데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엔 고립감과 우울감 등을 호소하며 마음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는 하루속히 종식돼야 하지만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하에서는 중지와 금지만으로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디지털 면회라도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절실합니다. 미래를 셧다운해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지난 14일부터 학교에서의 전면 원격 수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문을 닫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역일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을 상정해둔 방역이라야 사회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생기는 교육 공백은 더 힘들고 더 약한 아이들에게 무겁게 돌아가 회복할 수 없는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함량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공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엄마 아빠는 일터로 나가는데 아이들은 집에 남는 상황은 부모를 또 다른 죄인으로 만드는 형국입니다. 일부 돌봄과 원격 수업까지 떠맡아야 하는 교사들도 버거운 현실을 토로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겐 상대적 감염률이 낮은 학교가 가장 안전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교육당국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교육 격차 등 교육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정부에서 충분히 감안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